그루슈타인이 자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락강의 반복 강박을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비욘도 그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얹혀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혼 자신이 그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로스타인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비욘이 이렇게 한 거야.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줘서 고맙죠. 그렇죠. 저희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비오는 되다, becoming 라는 동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두 가지 방식 모두가 플라톤에게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법은 진화하다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것은 항상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두 번째 용법은 임상적인 것으로서 분석가는 피분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달리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하는 음식물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석가로서 피분석자가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을 소화하도록 동화해내고 또 소화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야만 한다. 되기는 정서적인 삶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기법을 구성한다. 비오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플라톤의 저서 대화에서 되기의 의미를 최초로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주장들을 조금 가져오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넘어갈까요, 그냥? 우선 제가 여기서 조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죠. 네. 여기서 된다고 하는 개념을 비온이 썼던 개념 중에 우리 오를 설명할 때 오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오다라는 개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오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끔 오를 만나지만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 자체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 오를 만나는데 계속해서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나는 이미 나의 오를 다 체득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신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기도 하죠. 어떤 신비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비한 대상을 어느 순간에 만나요. 그래서 어쩌면 오가 무한한 것이긴 하지만 퍼스널한 인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비온이 설명하고 있죠. 어느 시점에서 이 오가 무한한 오가 우리가 베타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를 체험하지만 그 오는 한 번 체험한 그 모습으로 굳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진화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becoming이라고 become 혹은 becom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친구를 아주 잘 안다고 하지만 내가 어제 지금까지 이분을 잘 이해해 줬지만 한 달 후, 1년 후에 이분을 내가 전에 알았던 개념 가지고 이분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어때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사는 부모나
혹은 자식 아니면 배우자와 관계에서도 내가 내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왜 싸워요? 싸우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이걸 못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알지만 그렇다고 그 대상을 내가 모두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이죠. 내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내가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포로로 한 대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체로서의 이 대상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은 질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를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의 변화를 우리가 허용해 줘야 되죠. 그래, 허용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를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하거나 뭘로 이해하는 분마다 각각 달리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신성이라고 할 때 그 신성 자체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만났다고 해서 그 방식으로만 내가 계속 그 신성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신성한 존재로 있기보다는 이미 나에게는 알려진 존재로 내가 그냥 아는 이웃 사람이 되어버렸죠. 더 이상 신비한 존재가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진화한다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임상에서 내담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내담자하고 오랫동안 자가로 하면서 이분을 내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 틀에 갇혀버리는 순간 그 다음 이 내담자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온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레벨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가 어떤 임상 상황도 어떤 환상이나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레버리 속에서 내담자를 만나는데 레버리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죠? 몽상? 몽상. 그래, 좋아요. 몽상 속에서 몽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개념이죠. 꿈이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무엇이든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것으로 이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 개념에 의하면 1차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것이죠. 무의식이 발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무의식이 자유스럽게 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서로 A와 마이너스 A가 거기서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시작과 끝이 같기도 하고 남과 여가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자유스러운 상태의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너무 합리적인 나의 고정관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유스러움이 박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강박이 상대가 내 강박적인 측면에 걸맞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어쩌면 강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런 문제야. 아마 당신이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래. 라고 해서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본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걸 투사해서 보기 시작한다. 내 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의 모습대로 나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내 투사를 받아줘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는 게 이거죠.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투사하는 관계를 맺어버리면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부모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생각을 얘기할 때 부모가 이걸 수용적인 게 아니고 너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아는데 너는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을 좋아해. 그래서 파란으로 사줘버려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관계 파괴적이 되죠. 굉장히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굉장한 어그레션만 남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진화한다는 개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되기에서 아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그냥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존재,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특히 신비한 존재, 생명체에 대해서는 어떤 유기체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런 플렉서블한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생명체인 스스로를 이해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잘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 비원식으로 얘기하면 퍼스널리티 넘버 2가 있어서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이상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퍼스널리티 넘버 1이죠. 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 평생 세상 사람이 두렵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정서를 계속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나라고 믿는 것을 그런 무기력 속에 빠져서 나는 항상 우울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나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고착된 개념으로 셀프에 대한 이스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셀프 이스팀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더 귀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그 부분 내 안에 있는 귀한 어떤 탤런트가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내 안에 휴먼 포텐셜이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어떤 존재로서 비컴이 아니고 나는 비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이미 이걸로 완결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의 공장 내에서 산업체에서 하는 얘기로 치면 제공품이라는 얘기. 나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 아직 최종 프로덕트가 안 나온 거니까 나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일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한 것이 드러나도록 내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미 숙명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모르는 어떤 내 안에 귀한 것들이 나에게도 있어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담자와 관계에서도 이 내담자를 내가 처음 진단했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진단은 하나의 일반 범주일 뿐이고 이분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서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진화한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가 피분석가를 이해하는 방법은 어린아이나 아니면 그 내담자 안에 있는 오가 그 사람의 정서적 측면을 만났을 때 감각 인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 감각 인상은 내담자나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오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내담자의 오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도 자기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무엇 때문인지 어떤 판타지인지 어떤 정서인지 어떤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엄마나 아니면 상담자에게 투사적 통이식을 통해서 건네주었을 때 그걸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원래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이나 판타지나 정서나 이런 자기의 기억의 창고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돼서 이 내담자나 아이가 보내준 그 베타 요소를 만나는 과정 속, 이 베타 요소는 오의 일부라고 본다면 내담자의 오를 만나는 과정 속에 자기의 과거 속에 있었던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의 오를 만나는 거죠. 자기의 오를 만나면서 자연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정서나 기억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한다면 이게 무의식의 의식화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무의식에 있던 엄마나 내담자의 무의식에 있던 어떤 것이 지금 상황에 걸맞는 것이 선택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셀렉티드 팩트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항구적 결합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걸맞는 것이 선택돼서 결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의 경험과 상담자의 경험이 만나면서 내담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담자가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의식화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과거의 것을 만나는 것이 결국은 현재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나는 거다 결과가 되죠. 그래서 나의 오를 만나는 것과 내담자나 아이의 오를 만나는 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면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내담자가 꿈을 꿀 수 있거나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하거나 접촉 장벽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이런 자료를 쓸 수 있는 알파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죠. 이제 이 과정을 볼 때 내담자의 오와 내 오가 만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내담자가 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내담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걸 그냥 객체로 놓고 나와 다른 대상으로 놓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어떤 정서, 생각, 판타지를 이 사람의 것을 내가 같이 살아낸다는 얘기. 어떤 이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 부분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이 됨으로써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얘기잖아. 아이나 내담자를 내가 바로 이 내담자나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같이 경험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이라는 이걸 인식하는데 내 존재가 내담자의 존재와 내 존재가 만남으로써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태도하고 다른 것이죠. 그런데 임상에서 이런 태도, 내담자를 이해해가는 태도를 이 비커밍이라는 혹은 비컴이라는 개념으로 소화하고 있는 게 지금 비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비컴이라는 개념을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비혼이 평생을 거쳐서 자기가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이 오늘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것이지만 우리가 나눌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서 우리가 또 제 얘기 말고 이제 여러분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또 갖죠.
교수님이 그 비커밍에 대해서 아까 그 두 가지를 또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인상적인 그 장면에서의 어떤 비커밍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인상 장면에서 이렇게 떠오른 그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잠깐 나눠도 될까요? 교수님? 잠깐이 아니라 자세하게 나누셔도 네. 좋아요. 그래서 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균형적인 감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스란히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내담자는,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까지는 너무 이렇게 가정에 별로 문제가 스크래치가 없었어요. 외상이라던가, 그냥 너무 노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갈등이 생기시고 싸우고 하면서 이 내담자가 이렇게 급성으로 이제 약간 우울과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울감이 왔고, 그래서 무기력함이 왔고, 이제 지각을 자주 하고 해서 저랑 첫대기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모르게 이 내담자를 되게 그 상황은 참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제가 공감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상황은 참 암담한데, 이 아이가 굉장히 지금 이제 고2잖아요. 진로를 앞두고 있고. 그 상황은 되게 암담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제 감정이 낯설고 불균형적인 거예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상담실에 문을 나오면서도 너무 아이한테 막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내 의도와 의지에 맞지 않게 굉장히 내가 공감을 못 해주고 있네? 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탐색해 보면서 제가 이제 가져온 통찰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지금 정서가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그 우울감이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이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 정말 이게 남의 옷처럼 너무나 낯설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퍼뜩 떠오르면서, 와,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내담자의 내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담자가 그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그 느낌이 딱 오면서, 이거야! 라는 생각이 퍼뜩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내담자, 교수님 말씀하신 내담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담자의 어떤 그 선택된 사실, 항구적 혈압, 이거의 어떤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지금 여기에서의 그 감정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거가 만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죠. 이게 어떤 대기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 비혼이 얘기하는 이 대기의 개념을 어쩌면 역전이라는 이론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역전이라고 하는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게 바로 이런 대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전이 정서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정서예요. 그래서 내담자로부터 컨테이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즘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진 정서가 자기가 컨테인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에게 전염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개념으로 쓴다면 이게 투사의 동일시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투사한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지금 혼란스러운 정서를 내가 고스란히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내담자는 이걸 생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알파 엘리먼트로 이걸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혼란 덩어리지만 나는 이 혼란 속에 을 구별해내고 그 속에서 이러저러한 좀 섬세한 정서로 이걸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의식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지금 과정이죠. 그래서 베타 엘리먼트가 알파 엘리먼트로 바뀌면서 내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내적 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면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고, 내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신비인 이 내담자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도울 힘이 생기잖아요. 어떤 그 개입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터벤션을 하느냐는 우리의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이 사람의 이 상황에 적절한 기법, 이분이 프리에더프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이분을 돕게 되겠죠. 근데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하려면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 정서가 공급이 되는 그 정서는 바로 이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정서를 사용하는 거죠. 이 아까 말씀하신 대기를 과정 속에서 내가 체험한 이 정서가 있어야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이 정서를 가지지 못하면 내담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내가 결코 내담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 빈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관계에서도 친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분을 위로할 때 친구가 느끼기에 정말 나를 깊이 이해해 준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빈말하고 있다고 해서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생기죠. 바로 이 정서들의 문제예요. 이걸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된다고 하는 게 궁극적인 이 사람의 현재 here and now에 있는 이 사람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 아주 좋은 나오는 주셨어요. 우리 진행 더 해보죠.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신 거를 잘 플라톤의 저서 대화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단 하나의 물건이나 질이 아니라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혼합물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서로가 되고 있다. 그 되고 있는 것들이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실제에 있어서 그것들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있는 것일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이 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떤 것이 당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가? 그보다는 당신이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 아닐까? 모든 것이 되며 다른 어떤 것과의 상대성 안에서 된다. 되기의 2차적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내용은 이것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내가 지각할 때 나는 어떤 것에 대한 지각이 되어야 한다. 지각하기 또는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상은 누군가에게 달콤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달콤한 것일 수 없다. 이것의 함의는 우리 대리자 또는 환자가 서로와의 관계 안에 있거나 된다는 것이다. 영혼은 무언가를 직접 보고 다른 것들은 신체 기관을 통해서 본다. 그렇다면 지각, 대화는 지식이나 과학처럼 결코 동일할 수 없는가? 자, 나의 친구여, 지각된 모든 것에 대한 그대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좀 더 명료한 시각에 도달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무엇이 지식인지 한 번 더 말하라. 얘기를 했는데 그 지각과 대화 여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은 여기에서는 여기서 대화를 플라톤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여기서 퍼셉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판타시이죠. 판타시라고 하는 것은 투사라는 얘기예요. 프로젝션. 어, 여러분이 처음 누구를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 평생 사시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에게 느꼈던 것 프로젝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이상화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대상을 투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대상이 내 프로젝션에 걸맞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운이죠. 그런데 우리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게 거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럭키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임을 당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눈에 보고 난 다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러분들이 임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하게 되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사가 아닌 우리의 투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된 자 나의 여기서 소크라테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의 친구여, 지각된 모든 것에 대한 그대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좀 더 명료한 시각에 도달했는지 살펴보라. 이게 비온 얘기가 지금 소크라테스부터 온 거죠. 직접 소크라테스로부터 왔다기보다 이게 오랜 전통 속에 많은 분들이 이런 깨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성적인 삶이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다 이제 이런 것들, 불가에서도 우리가 도가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허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나의 퍼셉션을 상대방에게 부여해서 그 퍼셉션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의 내적 대상을 보고 있을, 내가 외적 대상을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내적 대상을 외현화시켜서 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미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실제 모습이 워낙 다른 경우에 견디지 못하고 관계가 조기에 깨어지는 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급하게 결혼했다가 빨리 파혼이 되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일 수 있겠죠. 비오너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삶 자체의 측면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유동성과 움직임 안에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그 누구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기억은 진실이 한때 머물렀지만 지금은 머물러 있지 않은 장소이다. 하나의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서 나는 대상과의 유동적인 리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 리듬 안에서 나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상이 된다는 개념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되기를 대상과 융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것은 분명코 기온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대상과 융합하는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융합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자아 경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통합 또는 지각하는 자기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기온이 생각하는 바 임상 상황에서 되기가 의미하는 것은 분석가가 몽상 상태 안에서 자신의 내적 자기, 즉 환자의 것들과 짝을 이루는 분석가 자신에 상응하는 정서들, 경험들, 환상들 등을 담고 있는 무의식의 저장고와 고도로 민감하게 접촉함으로써 환자의 정서적 의사소통에 수용적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분석가의 무의식은 환자의 무의식과 공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되기 또는 내가 플라톤을 따라 유동성 또는 되기의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한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공감적 관찰을 위한 신경학적 기초인 타고난 거울 뉴런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적 자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내적 이너 셀프죠. 음, 여기 비혼이 이제 네. 이렇게 이해한 임상적으로 내적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내가 무의식 속에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면 내 내적 자기가 있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 아까 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우리의 트루 셀프라고 하는 이제 개념과 이런 것들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표현은 다양하죠. 그래서 비오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 방식으로 꼭 알아들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내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용어로 이것을 이너 셀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트루 셀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신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신비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것인 것이 있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일 수도 있고 여기는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연원적인 것을 빼고 우선 내적 자기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프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는 셀프를 어떻게 보냐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고 안에 대상에 대한 대상 표상이 있는데 대상 표상은 여러 개 있겠 대상은 여러 대상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표상이라고 하는 자기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즉 셀프 이미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건 비혼이나 융이 생각하는 셀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한 표상으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여기서 비오는 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론슈타인은 이거 이너 셀프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융이 얘기했던 안트로포스라는 융의 연금술사들이 혹은 그노시스파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화에 나오는 안트로포스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비라고 내가 모르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전부 내가 내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들여다본다고 한들 별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의식에 가지고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 봐야 별게 없을 거라는 개념인데 내가 의식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프로젝션을 하거나 내가 억압하거나 내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큰 희망을 걸기는 어려운데 내 의식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 신비가 우리에게 귀중하다고 한다면 그 신비가 내 안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개념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이 의식 속에 통합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걸 단순한 치료 기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인간 성장 이론 측면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아픈 분이 이 무의식에 있는 걸 잘 몰라서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휴먼 포텐셜, 인간 잠재성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
우리의 재능, 또 하나 이걸 좀 더 그냥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한테 있는 신성,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불가의 세계나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은 이걸 성령이나 성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는 인내천이라는 개념을 썼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인도 사람들은 버마일체라고 해서 하늘과 자기가 아트만이 하나가 된다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신분석에 얘기해서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 이때 이 셀프는 우리의 표상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 안에 있는 스피릿이라는 얘기예요. 물질 안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신체라고 보는데, 이 신체 안에 우리의 바디 안에 스피릿이 있다는, 그 스피릿이 어떤 스피릿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신비함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이미 우리 속에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서 얘기를 좀 하죠. 네, 그 밑에 보면은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되기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유아 발달과 임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유아가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진화할 때 그의 과제들 중에 하나는 욕동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곤궁 경험을 수용하는 것, 즉 그 곤궁이 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분석가가 피해 분석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느낌으로써 그 정서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임상적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공궁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니디니스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결핍이라는 얘기예요. 결핍. 자신한테 어떤 부족함이 있다는 걸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간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어떤 그러니까 부분 대상들,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우울적 자리로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통합적인 전체적인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도 나를 분열시키지 않고 볼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분열시킨다는 얘기는 자기를 분열시킨다고 하는 거다고 같이 볼 수 있겠죠. 분열된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열된 내적 대상에 거기에 대응하는 내 이고도 분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내가 각각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이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상 자체가 나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한다면, 이게 결국은 대상은 하나라는, 어떤 경우에는 편집분열적 자리는 나는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과 나는 정말 박해받아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분열되어 있어서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고가 탄생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프긴 하지만 내가 공격했던 그 나쁜 대상이 결국은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정서와 나쁜 정서도 나는 좋은 정서만 내 것이고 나쁜 정서는 남 것이라고 투사하지 않아도 자기 것으로 수렴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결핍, 자기의 아팠던 부분을 내 것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나한테는 참 부족한 게 많아. 난 참 좋은 성격이라고 나는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가혹하게 하고 야멸차게 하는 내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이것도 나라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bad aspect, 어떤 부족한 측면까지를 수용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인격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경험들을 통합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의 통합과 어떤 자기의 통합이 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대상을 통합해서 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성숙적 자리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투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 내 스스로가 깨지지 않아야 돼. 내가 분열되지 않고 내가 나를 통합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통합이 일어나야 이런 과정을 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 이고가 분열되지 않고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안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피분석자가 나를 만나면서 나의 태도를 어쩌면 내 인격을 결국 내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이분들은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를 내사하면서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인격이 성숙한 인격일 때만 이 사람이 낫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많은 치료 방식을 공부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내적인 부분에서 내 인격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내사하는 내담자도 아무리 애를 써도 통합을 못 해낼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그 지점이 인격에 의한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통한 치료라. 그래서 내 인격 도야가 내담자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사물의 있음 없음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비혼의 얘기들 다 연결이 돼요.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사물 없음과 사물 있음, 뭐 젖가슴 있음 없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이론이 다 연결되는 거죠. 네.